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 연준이 7월 FOMC 의사록을 공개했습니다. 대다수 위원들은 관세발 인플레이션 위험을 고용 둔화보다 큰 리스크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2명의 이사가 금리 인하를 주장하며 30년 만에 내부 이견이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리사 쿡 연준 이사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압박했습니다. 이는 빌 풀트 미국 연방주택금융청 청장이 리사 쿡 연준 의사의 불법 주택담보대출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것입니다. 쿡 이사가 사퇴 시 연준 이사 7명 중 4명이 트럼프 임명 인사로 채워지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농지 훼손을 이유로 태양광 풍력 지원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친환경 발전 의존 지역 전력비 급등을 지적하며 풍력 태양광 승인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태양광 산업협회는 농민과 토지 소유주의 수익 기회를 막는다며 비판했습니다. 미국이 삼성전자와 TSMC의 보조금 대가로 지분 요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인텔처럼 삼성에도 동일 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반도체 통제권 강화와 중국 견제를 노린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다시 한번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장 막판 돼서 낙폭을 많이 만회하면서 마무리했었는데요. 어제 기다렸던 FOMC 의사록도 공개가 됐습니다. 고용보다는 인플레 리스크를 조금 더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빠른 시일 내에 내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금리 인하 쪽에 베팅하는 곳도 81%로 전일 대비해서는 8%포인트 하락하는 모습도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번 주 남은 중요한 이벤트 잭슨홀 미팅과 파월 의장의 발언 있습니다. 이걸 확인하고 가고자 하는 심리가 높은 상황인데요. 지지부진한 지수의 흐름 속에서 어떤 내용들을 집중해보면 좋을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로는 빅애플 스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제 아침 속보로 전해드린 바 있었죠. 미국 쪽에서 이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대가로 지분 취득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내용들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가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살펴봐야 될 내용일 것 같고요. 잠시 후에 내용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넥스트 트레이딩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 삼성전자의 HBM4와 관련해서 엔비디아 쪽에서 샘플 합격을 받았다, 양산에 임박했다라는 기사들이 보도가 됐습니다. 다만 단독 뉴스이기 때문에 후속 기사들은 조금 더 확인해 보셔야겠는데요. 내용들은 애프터마켓에서의 움직임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픈 AI의 올트먼 CEO의 발언 때문에 다시 한번 AI 버블론이 불거진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4월 초 대비해서 80% 정도 주가가 급등한 상황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AI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은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는 어떤 대응 전략들 펴면 좋을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5가지 경제 키워드 준비되어 있고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삼성 지분 요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반도체 칩스법을 지원받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가로 이제 지분 취득을 검토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인텔에 이어서 삼성전자도 여기에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살펴봐야 되는 뉴스가 될 텐데요. 어떤 내용들 체크를 해볼까요? 일단 내용을 좀 자세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익명의 소식통을 통해서 이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이 같은 방향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단순히 투자를 해서 공장을 지어주는 보조금 정도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TSMC라든가 삼성전자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을 지을 경우에 현금을 보조하는 형식이 핵심이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최근에 러트닉 장관이 밝힌 구상이 달라졌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한 형식을 벗어나서 미국 정부가 직접 기업의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원금을 받을 경우에 미국 정부가 주주로 참여하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단순히 지분 보유를 넘어서 황금주 요구하는 가능성까지 이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금주가 어떤 거냐면 특정한 의사결정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권리를 갖겠다는 거죠. 이제 미국 정부가 경영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건데요. 어쨌든 지원금, 그러니까 이제 거부하면 지원금 축소뿐만 아니라 이제 기업의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공장도 못 지을 수 있는 가능성까지 이제 제도되고 있는 건데 실제로 어쨌든 삼성전자 경우에는 이제 텍사스의 테일러시의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인데 최초에 이제 47억 5천만 달러 정도 되는 우리나라 또 6조 원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인데 지분 투자로 전환할 경우에 이제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 거부할 경우 확실히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예산했던 금액보다 훨씬 더 줄어들기 때문에 공장을 지을 경우에 차질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해외 기업 특성상 경영에 제약이 동반된다면 부담이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단순히 어쨌든 보조금 문제에 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이 상당히 걱정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왜 이렇게 이제 이런 부분을 요구할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자국 내 어쨌든 생산 기반의 강화도 좀 하고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경영 관습에 좀 투자를 꺼린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다반화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은 아마 세수 확대의 측면이 좀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측면이 좀 있을 것 같은데 현금 보조금을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을 그대로 지출하는 구조라면 지분 투자를 통해서 기업 가치가 올라갈 때 투자 수익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좀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투자의 비용이라든가 투자 성격으로 받을 경우 세금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생각이 좀 들고요. 지분을 투자할 경우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수익이 그대로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나중에 이제 황금주를 할 경우에 이제 의사결정을 하면 상당히 수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산업 통제력 강화라는 측면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경우에는 단순한 산업을 넘어서 국가안보라는 어떤 직결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특히 삼성전자라든가 TSMC 같은 해외 기업들의 경우에는 본사가 이제 미국 밖에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 이제 미국이 이런 부분을 움직일 수가 없는데 이제 안에 있을 경우에 상당히 많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의사결정이 좀 쉽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지정학적인 경쟁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중국과의 반도체 경쟁에서 이런 부분에서 역할을 상당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분 투자는 어쨌든 공급망에 있어서 실질적 통제를 이제 갖기 때문에 이런 걸 요구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최근에 이제 그 어떤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오면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 자꾸 이제 어쨌든 그 이유를 자꾸 낮추라고 하는 이유도 최근에 어쨌든 적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간이 작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칩스법을 지원해주는 대가로 이루어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보조금을 없던 일로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인텔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미국 쪽에서 지분을 취득해주는 것 또한 투자로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삼성전자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경영권의 훼손에 대한 우려감이 더 높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앞서서 또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한미 정상회담도 다음 주에 예정이 좀 되어 있다 보니까 조선 말고 잘하는 반도체 또한 키워드의 협상 카드로 좀 올릴 수 있다라는 시각들도 같이 제기가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랑 TSMC를 겨냥한 조치라고 봤을 때 이게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을지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지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는 뭐 리스크도 있고 뭐 기회일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약간 리스크 쪽에 좀 약간 무게를 줄 수 있을까. 단기적으로 보면 어쨌든 이게 정부 자체가 이게 트럼프 정부가 기간이 이제 3년이고 물론
뭐 JD 벤슨이 이제 뭐 가서 수렴 청정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 보면 리스크가 큽니다. 3년밖에 없기 때문에 리스크 쪽에 좀 더 무게 중심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조금 지분으로 바뀌고 현금 유동성이 줄어들고 미국 정부가 환금주를 어쨌든 요구한다면 경영 자율성에 제약에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지정학적 갈등 속에서 중국과의 관계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어쨌든 우린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쨌든 주게 되면 지정학적으로 어쨌든 힘들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자율성이 제한되고 어쨌든 미국 지분을 가지게 되면 공장을 더 지어라라고 얘기할 경우에 우리가 따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그러니까 입장을 우리가 안 밝힐 수밖에 없는 게 입장을 밝힐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기회도 있습니다. 뭐 미국 정부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해관계를 공유하게 되면 단순한 외국 기업이 아니라 미국의 파트너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유리하다고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실리콘밸리에 가깝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과 협력도 되고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시장 점유율에 확실히 도움이 되겠지만 이런 것들보다는 잃는 게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어쨌든 부담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가장 큰 건 트럼프 정부가 3년밖에 안 된다는 게 어쨌든 리스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리스크 측면에서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실제로 이제 어제 인텔 쪽에서 나왔던 뉴스를 보면 지분 취득하고 인수할 때 지금보다 할인된 가격에서 진행할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어제 인텔이 6.9% 하락하면서 종가를 형성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 기업한테도 마냥 좋은 이야기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지분을 취득하게 된다면 인텔 쪽에서는 미국 쪽에 한 10% 지분을 취득하는 셈이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56% 지분 취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재용 회장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1.6%라 그 바로 뒤를 이어서 미국 정부가 차지하는 거라 문제가 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키워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엔비디아 중국 전용 AI 칩이고요. 중국 전용으로 개발됐던 칩이 H20이고 이게 미중 무역 협상에 있어서 가장 큰 키워드로 작용을 하기도 했었죠. 근데 요거보다 성능이 조금 더 나은 새로운 칩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뉴스인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시간을 통해서 H20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중국 H20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일단 내놨는데 H20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고 계속 이 안에 뭐 백도어 칩이 있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일단은 안 쓰게 되고 계속 권장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고 젠슨왕 CEO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어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거보다 성능이 뛰어나면서도 괜찮은 칩을 만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새로운 인공지능 칩 B30A라는 칩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실상 이 개발이 거의 다 이제 샘플 테스터 칩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거의 끝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끝난 것 같고 중국 전용 칩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블랙 아키텍처 칩을 기반으로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싱글 다이로 이제 적용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이제 H20보다는 높고 A100이나 H100보다는 낮은 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고대역 메모리를 바탕으로 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거는 이제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규제를 피하면서 중국 고객이 요구하는 AI 성능에 어쨌든 맞춘 칩이라고 합니다. 절충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이제 중국 고객들이 소중하다는 거죠. 13%가 그러니까 차지하는 이 비중이 소중하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하지만 이제 미국 정부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칩이라고 하는데 아직 이제 미국의 허락은 못 맡았다고 합니다. 근데 내부적으로는 거의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이제 공백을 메꾸기 위한 카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업계에서는 이게 만약에 성공적으로 출시가 된다면 엔비디아가 이제 중국 시장을 입지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종 승부가 남아 있는데 실제로 이제 대량 판매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어진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왜 그러면 내놨을까라고 생각이 들면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수출 규제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불만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부분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글로벌 점유율도 유지하기 위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H20이 지금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어쨌든 이거는 제가 볼 때 둘 다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도 계속 지금 불만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고요. 중국에서는 너무 불만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충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되면 하웨이가 부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글로벌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엔비디아는 현재 이제 AI 반도체 시장의 독점점 지위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상황에서 만약에 중국 시장을 잃게 된다면 어쨌든 균형이 깨지게 되고 경쟁자들에게 기회를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를 지키면서 시장을 지키려는 어쨌든 균형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리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어쨌든 B30A의 단순한 신제품 출시가 아니라 규제와 시장의 어떤 균형의 원칙 그리고 이제 고객과 경쟁자들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한 어떤 절충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칩의 성공 여부는 엔비디아의 어쨌든 이 부분이 어쨌든 미국을 설득하기 위한 게 아닌가. 요게 어떤 관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만 성공을 한다면 아마 성공을 거두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전에 미국 정부에서 최신 블랙웰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30에서 50% 정도 성능을 낮춘다면 중국 쪽에 수출할 수 있다라고 코멘트를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엔비디아가 이 코멘트에 맞춰서 좀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B30A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쪽에서 주력 제품으로 내밀고 있는 B300에서 성능이 절반 정도로 떨어진 제품으로 예상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미국 정부가 이런 조건부 판매를 허용하는 진짜 목적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 재정 적자가 너무 심해요. 재정 적자가 사실상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계속 이제 이율을 낮추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수 확보가 너무 큽니다. 세수 확보 차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앞서 이제 20칩을 판매할 당시에도 매출의 15%를 달라고 할 정도로 이거 사실상 자신들이 세수가 정말 없다라는 걸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뭐 AMD 한체나 젠스당 쪽에서도 이제 엔비디아 쪽에도 세수 확보를 15%를 딱 고정하고 이제 환수를 예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자신들의 돈이 너무 없다라는 걸 인정한 건데 이번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세수 확보를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세수 확보가 목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두 번째는 이유가 없어요. 첫 번째 이유가 가장 큽니다. 이게 가장 큰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마 산업 주도권 유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출을 완전히 막아버리면 중국의 다른 기업들이 부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고 중국 기업들이 독자 기술로 빨리 성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카피에 거의 천재입니다. 중국은. 그렇기 때문에 대신 성장을 제한하면 칩을 공급하면서 중국의 일정 부분을 억제하려는 계산도 좀 있고요. 뭐 나머지 이유는 뭐 다른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의 자국 보호라는 이런 것들은 뭐 그 다음에 이유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엔비디아가 중국 매출을 유지하게 되면 연구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이어가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서 미국 정부가 아마 글로벌 경쟁을 유지하는 동시에 이런 입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세수 확보, 재정 적자를 메꾸기 위한 게 가장 크다라는 생각이고 재정 적자가 정말로 무시무시할 정도로 지금 계속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관세 정책을 쓰고 있지만 이 관세 정책이 처음에 뭐 얘기했던 대로 크게 맺히고 있지만 지금 계속 깎아주고 있거든요. 원래 얘기했던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정부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보다는 부자들에게 감세 정책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 정부가 돈이 너무 없어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사실 세수 확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을 허락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일단은 B30A 새로운 칩에 대한 내용들 좀 살펴봤고요. 미국 정부가 내걸고 있는 규제에 맞춰서 아마 새롭게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단일 반도체 칩으로 싱글 다이 형태로 좀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 달에 B30A 테스트용으로 샘플이 공급될 예정이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까지 마무리하고요. 세 번째 넘어가 보시죠. 네,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백악관 틱톡 공식 계정이고요. 미국 백악관이 이제 틱톡을 공식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라는 뉘앙스의 기사입니다. 백악관은 현지 시간으로 19일 대통령이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특히 젊은 세대를 향해서 틱톡을 활용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했다는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학습 효과를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 때 성공 거뒀던 학습에 대해서는 절대 잊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암호화폐와 틱톡인데요. 틱톡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 어쨌든 강한 느낌이 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자신이 성공을 거뒀다는 데는 MZ세대를 잡았던 거, 그 MZ세대를 잡은 건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하나는 암호화폐와 하나는 틱톡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에서 트루소셜 외에 이제 틱톡을 공식 계정으로 개설을 하고 대통령 메시지를 국민에게 그리고 특히 젊은 세대에게 직접 전달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틱톡 개성 영상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여러분들의 목소리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캡션에 American We Are Back이라고 하면서 Watch Up 틱톡이라는 문구를 직접 달았습니다. 자신의 어떤 트루소셜 외에 SNS를 처음으로 개설한 것이고요. 단순한 홍보를 넘어서 젊은 층에게 주로 사용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정권의 메시지를 더 직접적으로 친근하게 확산하겠다는 전략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중간 선거에 이거를 이제 다시 한번 더 활용해서 이제 내년 중간 선거를 승리로 이끌겠다는 아마 의지가 이제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선 캠페인 때 틱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이제 MZ 세대를 지지를 이끌어낸 바 있고 이걸 통해서 민주당의 젊은 세대들을 아마 압도했다라고 자신이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암호화폐와 함께 이걸 자기가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이 경험을 이제 삼아서 정책 홍보나 국정 커뮤니케이션을 확대하겠다는 아마 의지가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어쨌든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을 한 단계 진화시킨 게 아닌가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반대 목소리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는 이 반중 목소리가 좀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쨌든 이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운영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일정한 데이터나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상당 부분의 어떤 많은 데이터가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 안보 문제가 있다라고 꾸준히 나오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바이든 정부 때 이 부분에서 금지하는 법안이 나왔고 어쨌든 1월 19일 날 이 부분이 넘기자라고 이야기하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이걸 계속 세 차례나 지금 금지 넘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어쨌든 근데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까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계속 가지고 있고 정치 메시지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틱톡을 가지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소통을 하겠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메시지 확산력이 확실히 좀 강합니다. 어쨌든 이 안에 스냅챗이라고 있는데 이게 못 따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못 따라오고 있고 정치적 이미지 전략을 이런 것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갖고 있고 어쨌든 백악관은 틱톡 개설을 통해서 젊은 세대를 공략하고 메시지 확산을 하고 내년 중간 선거를 승리로 이끌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습니다. 네. 네, 지난해 대선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젊은 층 유권자들을 잡기 위해서 개인의 틱톡 계정을 이용을 했었는데 백악관 공식 계정은 개설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 시간으로 19일에 백악관 공식 계정을 만들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살펴볼 내용들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틱톡을 활용해서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좀 나아가게 될지 예상이 되실까요? 네네. 선거 전략이 많이 좀 바뀔 것 같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선거 전략의 선택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민주당이 이제 전통적으로 민주당은 이제 젊은 세대에게 좀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대학생과 청년층에게 지지를 많이 갖고 있고 약간 리버럴한 느낌이 들었는데 이번 틱톡 계정은 이 흐름을 바꾸겠다는 의지가 다시 한 번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영상이라든가 유머라든가 밈 같은 거 활용을 해서 어쨌든 지지겠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고요. 지금까지도 이제 민주당이 강한데 이 부분을 아마 이제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공화당은 이 부분을 어쨌든 바꾸겠다는 생각이 좀 있는데 어쨌든 이건 좀 두고 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두 번째는 정치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좀 바꾸겠다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공화당은 과거에 기자회견이나 신문이나 레거시 미디어를 많이 참고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씀으로써 아마 이런 것들을 바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함으로써 아마 더 간결하고 직관적으로 만드는 통로가 생겼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시도는 아마 대통령이 국민 곁에 있다는 이미지를 강하게 하는 역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치와 일상의 거리를 좁히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건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어떤 효과를 볼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가까워지는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백악관 공식 계정을 틱톡에서도 만들었다라는 부분 살펴봤고요. 이제 틱톡의 미국 사업과 관련한 매각 시한은 사실 9월 17일로 연장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시간이 남은 상태라서 뉴스 나오는 대로 계속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인도산
17 아이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17 시리즈 전 모델을 인도에서 생산한다는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가 나오게 됐습니다. 지난해 16 시리즈로 돌아가서 보면요. 일반 모델 2종은 인도에서 생산을 했지만 나머지 프로나 고급 모델들은 중국에서 계속 생산을 해온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두 다 이번에는 17 시리즈부터 인도로 돌린다는 건데요. 어떤 부분에서 내용들 좀 체크해야 될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미국이 인도산 아이폰에 대해서 관세 면제 혜택을 유지하는 점이 가장 유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이제 어쨌든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 점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인 것 같고요. 블룸버거와 이제 외신을 따르면 애플이 최근 새로 문을 연 2곳이 포함해서 인도 내 5곳 공장에서 아이폰 17 시리즈 생산을 개시했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본형부터 프로맥스까지 이 모델입니다. 쓰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든 모델을 인도에서 조립되며 완제품을 미국에서 이제 직송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제 16 시리즈가 잘 모르시는 분은 알겠지만 지금까지 16 시리즈가 나왔고요. 17 시리즈는 이제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이제 미중 갈등이 이제 고율 관세 리스크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게 될 필요가 생겼고 이번 조치로 본격적으로 이제 탈중국에서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 한 90% 가까이가 이제 중국에서 만들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이제 수치로 뒷받침합니다. 4월부터 7월까지 인도에서 수출된 아이폰 규모가 이제 75억 달러에 달하고요. 이제 지난해 어쨌든 인도발 수출의 절반에 해당되는 수치라고 합니다. 이제 제조 파트너도 눈에 띄게 되는데요. 타타그룹이라고 인도의 대표적인 그룹입니다. 그 그룹의 어떤 공장 2곳에서 이제 만들게 되고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도에서 만드는 부분에 이 아이폰은 관세가 면세가 됩니다. 원래 이제 인도에서 만드는 부분은 50%의 관세를 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이 어쨌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쨌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인도 생산은 어쨌든 중국 리스크를 회피하게 되고 미국에서 관세를 우회하게 되고 그다음에 인도 제조 허브화라는 세 가지 전략이 맞물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경쟁력을 갖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은 여러 가지 이유가 좀 있겠지만 어쨌든 미중 갈등이 이렇게 되면서 어쨌든 지정 확정 리스크를 피하게 된다는 의미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세와 비용의 경쟁력을 갖는다는 점 그리고 이제 인도가 그동안에는 폭스콘이라든가 이런 어쨌든 중국의 어쨌든 여러 가지 어쨌든 제조 능력이 좀 있었는데 인도가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해서 제조 역량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것들도 많이 감안했다라는 생각이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애플이 어쨌든 장기적으로 탈중국 전략이 성공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아마 이렇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아이폰에 있어서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려는 애플의 장기적인 전략에 있어서 중요한 이벤트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앞서 말씀 주신 타타그룹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향후 2년 내 아이폰 생산에 있어서 절반을 맡아갈 예정이다라는 부분도 함께 나와 있긴 합니다. 자, 그럼 미국 정부는 인도의 생산 확대를 위해서 어떤 전략적 카드로 활용을 할 수 있을까요? 말씀 잘하신 것 같은데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카드로 활용할 수 있겠죠. 이게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아이폰 공급망이 어쨌든 중국에서 인도로 이동할 경우에는 미국은 첨단 기술을 산업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을 어쨌든 견제할 수 있습니다. 히토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상당히 많은 견제 카드로 활용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도가 그동안 전략적 동맹 강화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어쨌든 제조업 같은 것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어쨌든 중국으로 갔지만 중국으로 가면서 제조업이 상당히 이제 미국이 약해졌습니다. 그랬을 때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상당한 제조업의 어쨌든 전략적 요충지가 인도였습니다. 근데 인도가 그동안 많이 어쨌든 약화가 됐었는데 이런 것들에 인도가 전략적 동맹을 강화하면서 미국은 인도와 인도 태평양에서 핵심 파트너로 보고 있는데 애플이 대규모 투자가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 협력까지 긴밀하게 어쨌든 연결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투자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로는 자국 내 물가의 안정 효과가 있습니다. 인도를 이제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진짜 관세 우회라든가 생산 다변화는 아이폰 가격에 대한 급등을 막고 미국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자면 인도는 경제 성장의 고용 확대를 이제 내부적으로 얻을 수 있죠. 그렇게 되고 미국도 또한 중국 견제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좋은 효과가 낳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아이폰의 생산 거점지를 중국에서 인도로 옮겨가는 듯한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로 살펴봤고요. 마지막 키워드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머스크 창당 사실상 무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정치적인 결별을 선언하면서 호기롭게 신당 창당을 좀 준비했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창당 행보에 있어서 조용히 제동을 좀 걸고 있다라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가 있기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뉴스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친구가 없어요. 친구가 없는데 그나마 그 제일 친한 친구가 제이디 벤슨 부통령입니다. 그런데 제이디 벤슨 부통령 친구가 있는데 그 월스트리트저널의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많이 보면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제 아메리칸 파티당이라는 양당 체제를 해체하고 중도 유권자를 겨냥한 새로운 창당을 하려고 했는데 이 제이디 벤슨 부통령 관계가 상당히 중요해요. 본인에게는. 근데 이제 제이디 벤슨 부통령이 2028년 대선 출마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나오게 되면 어쨌든 제이디 벤슨 부통령이 나오게 되는 부분에서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수렴 청정을 한다는 이야기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당선 가능성도 좀 높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랬을 경우에 자신이 경제적 후원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정치적 스펙트럼의 영향력을 유지하는 전략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쨌든 신당 창당을 안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제 이렇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월스트리트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정당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상황에 따라서 연기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026년 중간선거 이후에 정치적 복귀할 가능성도 열어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이디 벤슨 부통령 때문에 어쨌든 이걸 연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정치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이건 좀 지켜봐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쨌든 제이디 벤슨 부통령 때문에 전략적 후퇴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어쨌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공화당 표분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연기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제이디 벤슨 부통령과 어떤 것 머스크에 더 이익이 되는 부분, 이 부분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벤스 부통령과의 관계를 좀 중시하다 보니까 이런 보도가 나오게 됐다라는 건데요. 정당을 창당할 경우에는 관계가 좀 틀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028년 대선에서 만약에 벤스가 출마를 할 경우에는 일부 재정적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라는 코멘트가 같이 보도가 되기도 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제3당 창당과 관련해서 미국의 중간 선거나 대선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어느 정도로 좀 보실까요? 좀 미미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은 전통적으로 이제 공화당이나 양당 체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선거제도 구조적 제약입니다. 이게 승자 아시겠지만 승자 독식이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1등만 다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러니까 2등은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제3당의 표를 아마 많이 가져도 의석을 이제 확보하기가 좀 불가능하고요. 자금이나 인프라가 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이런 조직들이 네트워크가 이미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제3당에 따라잡기 너무나 힘들고 역사적 전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로스페로가 이제 있었던 경우에도 이게 19%를 얻었었거든요. 1992년 대선 때도. 그렇지만 실제로 권력으로 연결을 되기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제3당이 이제 현실화가 되면 정치적 영향력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분산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담론으로 이제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3당에 대한 이야기들이 어쨌든 나오게 되면 제3당이 내는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정치 개혁이라든가 환경 문제라든가 빅테크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어쨌든 전면에 나오면 어쨌든 정치 담론으로 이야기는 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중장기적으로 정치 지형들은 개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미 아메리칸 파티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치 담론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들이 아마 이런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일단은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머스크가 제3당 창당에 대해서 제동을 조금씩 걸고 있다라는 뉴스가 보도가 된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머스크는 X에 글을 올리면서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를 사실로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치판에 뛰어드는 건 아닐지 우려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흐름으로 이어가게 될지도 뉴스 나오는 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경제 키워드 5가지 살펴봤고요.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정규장 마감 이후 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였을까요? 애프터마켓에서 유독 눈에 띄었던 종목들 오늘 장에 어떤 힌트 줄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MD바이스가 10% 이상 오르면서 1위 차지했고요. YJ링크 8%, 농심도 7% 올랐습니다. 한온시스템과 펩트론도 나란히 6% 이상 상승세 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락률 상위도 살펴보겠습니다. SN시스 13% 떨어졌고요. 삼양컴텍 10% 하락했습니다. G2G바이오 8%, SY스틸텍 7%, 두산퓨얼셀까지 6% 조정받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투자자들의 시선이 향했던 종목들, 그 이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넥스트 트레이딩 지금 시작합니다. 네, 계속해서 넥스트 트레이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농심부터 살펴볼 텐데요. 최근에 이제 인기 많았던 프로그램이죠. K-팝 데몬헌터스의 인기가 농심까지 같이 좀 퍼지면서 흐름이 좀 괜찮았던 것 같거든요. 애프터마켓에서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상승 배경 먼저 좀 짚어주시죠. 네, 농심이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콘텐츠와 손을 잡았습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팝 데몬헌터스 속의 캐릭터들을 신라면과 새우깡 그리고 곧 출시될 신라면 툰바 만능 소스 같은 이런 제품 패키지에 담아서 한정판으로 선보이겠다고 한 건데요. 특히나 극 중에서 주인공들이 컵라면과 과자를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팬들이 이게 농심 제품이 아니냐라면서 화제를 만들었던 게 실제 협업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제품은 한국뿐 아니라 북미와 유럽, 동남아 같은 주요 해외 시장에도 나가게 됩니다. 또 단순히 포장만 바꾸는 게 아니라 극 중의 컵라면 디자인을 그대로 반영한 스페셜 에디션도 내놓고요. SNS 이벤트와 팝업 행사까지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결국 농심이 K푸드와 K컬처를 함께 묶어서 글로벌 팬덤을 공략하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제품과 또 협업을 하게 되면서 콘텐츠와 협업을 하면서 애프터마켓에서의 주가 움직임도 좀 나왔었고요. 어제 시장이 좀 지지부진했을 때 김밥 쪽에서도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김밥 또한 K-팝 데몬헌터스에서 나오면서 인기를 좀 끌고 있는 상황인데요. 투자자들이 이렇게 콘텐츠랑 협업을 하면서 소식이 전해지니까 민감하게 반응이 좀 나온 것 같아요. 어디에서 그 이유를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K컬처와 결합된 확장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K-팝 데몬헌터스는 지난 6월에 공개된 뒤에 한국 문화를 사실적으로 담아내면서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특히 극중 라면이나 스낵 장면이 농심 제품을 떠올리게 하면서 팬들 사이에서는 이미 화제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협업이 공식 발표가 되니까 이 농심이 글로벌 팬덤을 제대로 끌어안는구나라는 기대가 커진 거고요.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브랜드 이미지입니다. 신라면은 이미 해외 매출 비중이 절반이 넘을 정도로 글로벌 시장에서 잘 팔리고 있습니다. 이번 협업으로 K라면, K스낵 이미지를 더 강화하고 특히 젊은 소비층까지 끌어들일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단순한 캐릭터 협업을 넘어서 콘텐츠와 식품 브랜드가 만나 시너지를 낼 거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반영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유명 콘텐츠와 협업을 한다라는 이슈도 있겠지만 시장이 지수 자체가 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오히려 경기 방어주 쪽으로 소비주 쪽으로 시선이 옮겨지는 경향도 함께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이번에는 코스맥스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굉장히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던 기억이 좀 나는데 이번에는 상승 종목으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어떤 배경이 좀 있었을까요? 네, 우선 가장 큰 이유는 3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메리츠증권은 코스맥스가 올 하반기에는 미국과 중국 법인에서 뚜렷한 회복세를 보일 거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상해 법인은 매출이 전년 대비 40% 이상, 미국 법인은 20% 이상 늘어날 거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미국은 지난해부터 준비해온 신규 바이어 계약이 이번 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매출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한 기대치가 아니라 실제로 확인이 가능한 실적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가 됐고요. 여기에 화장품 업종 특유의 계절성도 있습니다. 보통은 2분기, 그러니까 4, 5, 6월에 이제 수요가 강하게 나오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2분기 실적이 발표되면서 기대에 못 미친 부분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업종 전반이 크게 흔들리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오히려 지금이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맥스는 글로벌 1위 ODM 기업인데 주가 수준은 여전히 낮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실적 가시성이 뚜렷한 상황에서 낙폭까지 가하다 보니까 이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면서 어제 애프터마켓에서는 주가가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네, 방금 차트에서 보신 것처럼 크게 한번 차익 매물이 쏟아졌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이제 실적 발표가 있었던 때였죠. 그리고 화장품주가 전반적으로 실적 발표 후에 지지부진한 종목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고민 좀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일단 반등이 좀 나온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좀 하고 있을까요? 네, 사실 최근 화장품 업종들이 좀 크게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나 LG 생활건강 같은 대형 종목부터 해서요. 한국콜마나 달바글로벌 같은 종목들까지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는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2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밑돌면서 투자자들이 실망 매물을 내놓은 게 컸습니다. 코스맥스도 실적 발표 후에 지금까지 22%가량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단기 실적은 아쉽긴 했지만 3분기부터는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날 거라는 전망이 확실히 제시가 된 건데요. 여기에 글로벌 1위 ODM 기업이라는 입지도 흔들리지 않았고요.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이번 반등을 단순한 기술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앞으로 이어지게 될 구조적인 성장 스토리의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네, 화장품주 전반적으로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1일부터 20일까지 8월달 수출입 데이터 나오는 날입니다. 화장품 쪽 그리고 앞서 살펴봤던 음식료 쪽까지 같이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맥스는 오늘 프리마켓에서 한 1.2% 오름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서 삼성전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주가가 1% 넘게 올랐는데요. 일단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봐야 될까요? 네, 일단 어제 올랐던 상승 배경의 핵심으로는 삼성전자의 HBM4 진전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 서울경제 단독 보도로 전해진 내용이었는데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납품한 HBM4 샘플이 신뢰성 검증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서 이달 말 최종 양산 직전 단계인 프리 프로덕션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PP 단계는 반도체 양산 직전에 거치는 마지막 관문인데요. 단순히 잘 작동하는지만을 보는 게 아니라 GPU와의 호환성 검증과 특정 온도에서 성능이 유지되는지 그리고 불량률과 수율까지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해야만 대량 생산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번 소식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가속기 루빈에 들어가게 될 HBM4 공급을 본격화할 수 있다는 뜻이 또 나오기도 하는데요. 현재 HBM4를 먼저 내놓은 SK 하이닉스와의 격차를 빠르게 좁히게 됐습니다. 여기에 최근 이재용 회장이 젠슨왕 엔비디아 CEO와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눴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양사 간의 협력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시장에서는 기술적 성과와 더불어서 경영진의 외교적 행보가 맞물린 결과라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금 17일 동안 미국에 방문했다가 귀국을 한 상황이죠. 그때 이제 보통은 어떤 코멘트를 주지 않는데 이례적으로 내년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왔다라는 자신감을 표현을 했는데 그 이후에 나왔던 소식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가 더 있었던 부분은 지분 취득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건 이제 미국 정부랑 같이 좀 내용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아침에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린 바가 있긴 하지만 자세한 내용들 뉴스 추가해서 함께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 최근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그 대가로 기업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어제 나왔습니다. 인텔의 경우에는 실제로 지분 10% 확보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도 보조금을 받는 만큼 같은 방식이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가 됐습니다. 다만 현실성이 크지 않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해외 대형 기업의 지분을 미국 정부가 직접적으로 확보한 사례가 없고요. 삼성전자 같은 글로벌
글로벌 기업에는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 이슈를 불확실성 요인으로만 참고를 하고 실제 영향을 크게 반영하지는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이 어제 더 크게 주목을 했던 건 결국 실질적인 성과인데요. 삼성전자가 HBM4뿐만이 아니라 HBM3 제품도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를 통과를 앞두고 있다는 관측도 함께 나왔습니다. 만약 HBM3와 HBM4 공급을 동시에 성사시킨다면 내년 AI 메모리 시장 점유율 반등이 가시화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HBM 매출 성장률이 내년에 2배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내놨는데요. 결국에는 미국의 정책 리스크가 부담으로 작용하긴 했지만 HBM4 샘플이 신뢰성 검증 시험을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공급망에 본격 합류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졌고요. 어제 주가를 움직이는 요인이 됐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HBM3 12단 같은 경우에는 8월 말 정도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8월 말에 납품 관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HBM4 관련해서는 샘플 합격 통보를 좀 받았다라는 단독 뉴스가 추가됐다라는 부분으로 좀 짚어주셨습니다. 다만 이제 단독 뉴스이기 때문에 후속적으로 나오는 기사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SK하이닉스는 오늘 0.39% 강보합 수준 지키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0.99% 정도 강보합 정도 1% 가까운 수준으로 현재 프리마켓에서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까지 살펴봤고 이어서 추가적으로 하락한 종목들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S 일렉트릭 볼 거고요. 한 5%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어떤 배경이 좀 있었을까요? 네,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관세 확대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가 철강과 알루미늄 파생 제품에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는데 여기에 변압기가 포함이 됐습니다. LS 일렉트릭은 변압기를 국내에서 전량 생산해서 미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변압기를 만들 때 꼭 필요한 방향성 전기 강판이라는 소재인데 이게 원가의 30에서 40%를 차지합니다. 미국에서는 이걸 자체 생산하기 어렵다 보니까 결국에 수입분에 관세가 붙으면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작년 한국이 미국으로 수출한 대형 변압기와 부품 규모가 6억 달러가 넘는데요. 단순 계산만 하더라도 1,000억 원이 넘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LS 일렉트릭은 다른 경쟁사들처럼 미국에 생산 거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세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키웠고 어제 결국 주가가 크게 밀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픈 AI의 CEO인 샘 올트먼이 AI 버블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꺼내놓게 되면서 이 부분 또한 LS 일렉트릭 주가에는 좀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긴 합니다. 더 큰 악재로 작용을 했던 걸까요? 네, 사실 이런 관세 악재가 직접적인 원인이긴 했지만 여기에 AI 버블 논란까지 함께 겹치게 됐습니다. 최근 오픈 AI의 샘 올트먼 CEO가 AI 기업들의 주가가 닷컴 버블과 비슷하다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이 얘기 이후에 글로벌 증시에서는 AI 관련 종목들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엔비디아나 AMD 같은 반도체 기업분들만 아니라 이 데이터 센터 전력 장비 업체들도 동반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국내 전력기기주에도 그대로 이어졌는데요. 결국 LS 일렉트릭은 미국 관세라는 직접적인 부담과 글로벌 투자 심리 악화라는 이중 악재를 동시에 맞으면서 주가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장기적인 피해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북미 시장은 변압기 공급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고요. 가격 인상분을 일정 부분 흡수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LS 일렉트릭의 주력 제품 중 하나인 배전반은 이번 관세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결국 단기 충격은 불가피했지만 현지화 전략과 시장 대응에 따라서 앞으로의 회복 속도는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LS 일렉트릭 먼저 좀 살펴봤고요. 프리마켓에서는 그래도 오늘 좀 오름세를 시연을 합니다. 1.9% 올라오면서 26만 4,500원 선에서 가격 형성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카카오페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한 뉴스들이 참 많고 가는 과정도 참 험난한 것 같긴 합니다. 애프터마켓에서도 주가가 5% 넘게 급락을 좀 했거든요. 자세한 배경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화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에 좀 제동이 걸렸다라는 소식에 카카오페이가 어제 좀 떨어지게 됐습니다. 최근 여당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를 추진하면서 카카오페이를 비롯한 관련주들이 큰 관심을 받아왔었는데요. 그런데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국회에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은행 중심으로 천천히 가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내놨습니다. 쉽게 말해서 비은행 기업이 곧바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건 위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건데요. 돈 세탁이나 자본 유출 같은 부작용을 우려한 겁니다. 여기에 기획재정부도 연내 입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신중한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투자자들은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겠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졌고요. 카카오페이는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 수혜주로 꼽혀왔는데 그렇다 보니 법제화 속도가 늦춰지면서 어제는 기대감이 한풀 꺾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꽤나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요즘이긴 합니다. 자, 근데 카카오페이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주들도 같이 하락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을 시장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좀 하고 있을까요? 네, 일단 어제 시장에서는 카카오페이뿐만 아니라 다날이나 NHN, KCP, 또 더즌 같은 다른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모두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 배경에는 국내 이슈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인 흐름도 함께 작용을 했는데요. 미국의 대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인 서클이 상장 직후에서 계속해서 급등을 해왔다가 최근에는 과열 논란과 실적 부담으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주요 투자은행들이 목표가를 낮추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고요. 이 스테이블 코인 테마가 과열됐다라는 평가가 퍼졌습니다. 이게 국내 시장에서도 그대로 번진 거고,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입법 속도 조절이라는 실망감, 또 해외에서는 대표 기업의 주가 조정이라는 악재가 동시에 겹치게 됐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주가 흐름이 좀 쉽지는 않은 모습이고요. 카카오페이가 많이 하락했다라는 부분 짚어봤습니다. 아쉽게도 오늘 프리마켓에서도 추가적으로 좀 떨어집니다. 0.31% 약보합 정도 지켜내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넥스트 트레이딩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일장 이슈와 오늘장 분위기 짚어보겠습니다. 개장까지 7분 남은 시점 스탁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SSTV 황민혁 전문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간밤 뉴욕 증시부터 체크를 해봐야겠죠. 간밤에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고용 둔화보다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려가 조금 더 깊은 모습이었는데요. 아무래도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요즘 AI 거품론이 좀 불거지고 있죠. 반도체 또 기술주 중심으로 좀 낙폭이 깊은데요. 이 점까지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우리 시장 좀 점검을 해봐야겠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코스피가 3,100선 선을 좀 이탈하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요즘의 흐름인데요. 외국인들도 좀 떠나가는 모습입니다.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요즘 시장 분위기가 좀 계속 박스권 안에서 머무는 모습인데 어제는 더 큰 하락이 있었습니다. 장중에 좀 더 떨어지기까지 했는데 시장 분위기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불안 심리가 시장 하락으로,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코스피 지수가 그동안 3,200포인트
20포인트를 계속해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정도의 지지력을 보여줬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이제 급락을 하면서 장중에 3,100포인트까지도 깨고 다시 올라왔죠. 네. 그동안 이제 흐름 자체가 옆으로 횡보하고 있던 흐름에서 약간 하락적으로 바뀌는 분위기로 어제 장중에 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좀 불안한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결국은 3,100포인트를 지켜내주면서 반등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최근 보시면 이제 거래 기간 동안에 음봉밖에 없어요. 아침에 시작하고 나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시초가보다 더 밑으로 계속 빠졌다는 거죠. 근데 어제는 주가가 많이 빠지긴 했지만 시초가보다 위쪽으로 올라갔고 거기에 따라서 또 이제 아래쪽으로 강한 또 꼬리가 물렸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어제 시장이 아무래도 단기 저점을 확인하는 그런 가능성이 조금 더 이제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시장은 이제 불확실성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불확실성이 클수록 이제 주가는 빠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주가는 또 올라갑니다. 어제의 경우에는 이제 연준에서의 어떤 회의록 내용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이제 연준 의원들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다라는 거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월 의장의 연설이 또 남아 있고 그때 과연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발언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매파적이냐 아니면 또 비둘기파적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미 이제 앞에서 이제 어제 어느 정도의 또 확인이 좀 된 거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좀 해소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긍정이든 부정이든 중요한 건 이제 결과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제 코스피 지수도 이런 불안감 때문에 한번 좀 떨어졌고 중요했던 건 3,100포인트 이 자리를 어제 좀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오늘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반등 시도가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중요한 건 이제 다시 올라갔을 때 3,200포인트를 또 회복을 해주는 거겠죠. 제가 볼 때는 3,050포인트 아래쪽으로만 또 빠지지 않는다면 시장은 단기 조정 이후에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이 부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은 아무래도 지금 불확실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주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이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면서 조금은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는 모습인데 오늘 밤부터 잭슨홀 미팅이 또 시작이 됩니다. 또 내일 밤에는 이 파월 의장의 발언까지 있을 예정이니까요. 어떠한 센스를 보이게 될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3,050포인트 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좀 주스에 대해서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 그래도 계속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를 가장 먼저 생각을 해보자면 아무래도 바이오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슈가 있었거든요. 지금 빌 게이츠 재단 이사장이 3년 만에 지금 한국을 찾았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방한 일정을 보니까요. SK 바이오사이언스와 또 LG화학을 만나면서 제약 바이오 기업과의 만남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특히나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백신 개발과 함께 좀 빌 게이츠 재단과 협력을 해 나가겠다라는 이슈까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 상황에서도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가 1.7% 상승하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금리 인하 시그널도 있고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의 방한 소식까지 겹치면서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살아나고 있을 것으로 좀 포착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좀 전략들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이번에 빌 게이츠 방한 이제 소식은 이제 지금 만남이 이루어지는 건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LG화학 이쪽은 과거 재단에서의 지원을 또 받았던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역시 이제 뭐 SK 바이오사이언스와 LG화학 쪽에는 이번 만남이 당연히 긍정적인 주가의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앞에서 저희가 이제 연준 회의록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만약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여기서 좀 없다라고 한다면 제약바이오 전반적인 상승으로 이끌어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하고 LG화학 일부 제약 바이오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호재성, 단발성 호재가 좀 될 수 있겠지만 미국 연준에서의 그 이제 파월 의장의 이 발언이 만약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게 된다면 아무래도 금리 인하의 또 이제 수혜주 또는 금리 인하가 좀 안 될 경우에는 좀 피해주가 될 수 있는 제약 바이오 쪽은 한 번쯤은 좀 움츠러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해서 빌 게이츠 효과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게 이제 뭐 지금 당장 제약 바이오의 시세를 끌어가기에는 조금 역부족이다. 아무래도. 그런데 만약에 연준 쪽에서의 그 스탠스가 우호적으로 이제 비둘기파적인 어떤 이제 그 금리 인하에 대해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파월의 발언이 나오게 된다면 뭐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약바이오주들은 잭슨홀 연설을 보고 나서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볼 때 그렇게 보시는 게 좋고 상징적으로 본다면 SK 바이오사이언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동안 이제 제약바이오를 좀
그 안에서의 좀 과거부터 중심이 좀 되었던 기업이긴 하거든요.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고 그래서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좀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 뭐 호재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너무 좀 조심할 필요는 저는 없는 자리라고 생각해요. 이 정도의 가격이라면. 그래서 SK바이오사이언스를 중심으로 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금리 인하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에 따라서 좀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요. 이 점 포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연준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게 될지가 더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지금 오늘 밤부터 시작할 잭슨 미팅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게 될지까지 주목해 보시면서 시장 본격적으로 전략들 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1일) 목요일 우리 시장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여전히 AI에 대한 거품론이 좀 짙은 모습입니다. 반도체, 기술주 중심으로는 아직도 좀 낙폭이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함께 체크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시그널이 어떻게 나오게 될지도 굉장히 중요하죠. 간밤에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라는 점이 확인이 됐고요. 또 오늘 밤부터 있을 잭슨 홀 미팅 굉장히 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고 내일 밤에 있을 파월 의장의 발언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도 또 시그널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요. 함께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상승 출발합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34% 상승하면서 3,140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앞서서 3,050포인트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상승의 방향이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0.47% 상승하고 있습니다. 781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네요. 그렇다면 이어서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코스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투톱의 흐름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28% 상승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오늘 큰 폭으로 좀 떨어지고 있네요. 3% 넘게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어제 또 이야기가 있었죠.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분을 또 확보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으면서 관련해서는 좀 우려감이 있었는데 오늘 어떻게 시장을 반영하게 될지 잠시 후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0.13% 하락하고 있고요.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0.5% 상승하면서 바이오 종목 안에서도 오늘은 좀 더 전반적으로 훈풍이 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수출 데이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속보로도 전해드리고 있지만 반도체 쪽으로 29.5%가 상승하고 있는 만큼 관련해서 반도체 종목들 오늘 어떠한 타격이 있을지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오늘 상승불 켜주고 있네요. 그렇다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 알테오젠 역시 바이오 종목들 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12% 상승하고 있고요. 펩트론도 4.9% 거의 5% 가까운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까지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파마 리서치도 0.3%로 오늘 좀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상황이고 HLB 같은 경우에도 지금 3.8%, ABL 바이오도 1.6%로 전반적인 이 바이오 종목들 오늘 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아침 시간에서는 지금 매매 동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지금은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선물시장조차 모두 외국인들은 지금 현재 매도이 보이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아침 상황, 사실은 좀 뚜렷한 방향성은 없어 보이지만 지금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그래도 상승 출발했다는 점에선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아침 상황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지금 시각 보고 계실까요? 네, 아무래도 최근에 좀 많이 빠졌죠. 그래서 이번에 어제 같은 경우에 저도 이제 시장을 봤을 때 3,100포인트를 지켜내 준다면 이제 어제 시장이 단기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도 봤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좀 과도하게 밀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불확실성 때문에 단순하게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 가격 뭐 3,100이라든지 3,050포인트 아래로 떨어지는 건 사실 좀 과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그 장중의 흐름을 보시면 주가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장중에 초반에 매수가 많이 잡혔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종가까지 본다면 기관 쪽의 매수가 좀 많이 확대가 됐었죠. 결국 개인들이 좀 아침부터 팔기 시작했고요. 이렇게 주가가 많이 밀렸을 때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왔다는 건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근데 주가가 더 많이 빠진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장중에 저가 매수가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 시장은 단기 저점을 좀 확인하고 이제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장 안에서 본다면 최근에 좀 낙폭이 컸었어요. 그런데 그 낙폭이 컸던 종목들을 보시면 대부분 좀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뭐 지주사라든지 또는 이제 원전, 그다음에 그 뭐 방산이라든지 뭐 조선 쪽도 이제 흔들림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위주로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낙폭이 과대한 종목들을 또 다시 또 매수해서 뭐 가겠다라는 전략들보다는 저는 그래요. 뭐 주가의 조정이 최근에 이제 어제도 그렇고 최근에 조정이 좀 있었을 때 주가의 하락폭이 좀 크지 않았던 종목들 있죠. 대부분 그런 종목들이 밑에서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그 수급들이 약간 이제 재편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종목들의 선택이 되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동안의 상승, 그다음에 그 이후의 상승에 이끌어갈 종목들, 이 변화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중심에 있는 게 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가 그동안 올랐고 삼성이 그동안 못 올라왔던 거, 지금은 다시 또 이 키 맞추기 형식으로 다시 또 바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언급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의 시소와 같이 좀 올라가 있는 부분이 내려가고 또 올라가지 못했던 부분들은 이제 다시 또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종목들을 보실 때는 이런 이제 전략들을 좀 잘 구성해서 가신다면 이번 시장 대응하기는 대응 잘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시장 참 어렵습니다. 수급이 좀 재편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반도체 투톱에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SK하이닉스가 그동안 좀 잘 갔었는데 지금은 좀 쉬어가고 있는 양상이고 삼성전자가 다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투톱 먼저 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삼성전자에게도 이 속보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었죠.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뭐 지분을 바꿔서 받는 그런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사실 조금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삼성전자 지금 좀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사실 좀 어처구니 없는 그 뉴스가 나왔어요. 네. 이게 확정된 건 아니고 그걸 검토하고 있다는 건데 보조금을 지급해 준다고 해서 이제 투자를 했더니 거기에서 그 지원금만큼 지분을 달라는 그런 건 사실 좀 말이 안 되죠. 그 지분을 다 줬다간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이제 미국계 돼버릴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래서 이거는 현실적으로는 조금 이제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그 부분 자체가 이제 삼성전자한테는 악재가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외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이제 삼성전자 쪽은 지금 호재들이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죠. 네. 대표적으로 본다면 지금 엔비디아와 관련해서 이제 퀄 테스트가 초기 테스트 통과했다는 뉴스가 좀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엔비디아 쪽에 뭔가 점유율이 높아갈 수 있는 기대감을 좀 갖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부분이요, 엔비디아는 그동안 삼성전자의 손에 놓지 않고 있었던 이유가 좀 있었어요. 결국 하이닉스 쪽에 적주라고 있었던 그 HBM 반도체 이제 칩이 반도체가 그 엔비디아 쪽에 거의 다 납품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HBM 반도체의 가격 인상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가격 인상을 요구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느냐? 당연히 다른 대체안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가격 인상을 요구할수록 다른 업체들 쪽으로 조금 더 이제 분배를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하이닉스의 그 가격 인상 요구가 삼성전자 쪽에서의 이 이제 납품 시기가 좀 더 빨라지는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점유율은 계속 좀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삼성전자 쪽은 점유율이 올라갈 거고, 그렇게 본다면 당연히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쪽이 좀 유리한 구도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서울경제도 단독 보도였죠. 아무래도 엔비디아 신뢰성 검증을 통과를 하면서 연말에 HBM4에 대해서 양상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아무래도 지금 시장 점유율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지금 주가에서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SK하이닉스의 전략도 좀 궁금합니다. 지금 요즘 힘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현재도 2.3% 빠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어떻게 투자 전략도 세워보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지금은 조금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존의 점유율을 뺏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네.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면 그에 대한 부분들은 좀 반감 효과가 있고, 그렇다면 주가가 더 빠질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반도체의 그 업황 사이클이 상승 사이클을 돌게 된다면 하이닉스 주가도 역시 또 빠졌다가
뭐 거기에 HBM 거기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전반적으로 뭐 범용 반도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반도체에 대한 실적 이제 성장 영향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이닉스는 단기적으로 지금은 조금 조정이 깊게 들어올 수 있으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뭐 지금 당장 빠졌기 때문에 사야지라고 성급하게 들어가기보다는 충분히 조정이 이뤄진 다음에 그 다음에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하이닉스가 빠지고 있다고 해서 지금이 기회인가라고 해서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좀 반도체 투톱을 어느 정도는 보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전략 세워보셔라라는 코멘트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 풍력 또 태양광 관련해서 재생에너지 관련된 전략도 한번 세워보려고 합니다.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풍력과 태양광 관련해서 이거는 사기극이다, 승인하지 않겠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미증시 브리핑에서도 해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퍼스트 솔라가 2% 하락을 했고요. 관련된 주가들도 같이 빠지고 있습니다. 태양광 재생에너지 쪽으로 사실 트럼프 대통령 좀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 가져오기는 했잖아요. 이제 좀 주가에서 더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솔루션도 지금 2%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쪽의 전략 어떻게 앞으로 좀 세워보면 좋을까요? 사실 태양광 풍력에 대해서 일전에도 저희가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태양광 쪽하고 풍력 에너지 쪽이 국내 정권 이제 정치적인 어떤 효과로 인해서 주가가 반등이 나올 수는 있지만 네. 결국은 이제 해외 시장 쪽에서의 문제가 좀 생긴다면 특히나 이제 뭐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북미 시장 쪽.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국내에서만 계속 발버둥을 치면서 갈 수는 없어요. 아무리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네. 해외 시장 쪽에서의 개척 항로가 좀 커져야 되고 파이가 커져야 되는데 결국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뭐 사기극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추가적으로 뭔가 좀 지원책이 없는 걸로 그렇게 이제 얘기가 나왔다라는 것 자체는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 정권 안에서는 이제 이런 신재생 에너지 쪽은 파이가 좀 커지긴 좀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이제 지금 사실 태양광하고 이 풍력은 성장성이라는 것 자체는 없어요. 지원을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태양광하고 이제 풍력 에너지가 관련주들을 만약에 이제 뭐 보유하거나 아니면 또 매수를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지금으로서는 이제 단기에 주가가 올라가기에는 좀 힘이 좀 빠지고 있다. 그래서 국내에 어떤 정책이 나왔을 때 정책 효과로 단발성으로 올라갈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제 주가가 좀 싸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야지 이런 정책을 쓰기에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 정책 하나만으로는 좀 가기는 힘들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안에서는 앞으로 좀 주가 흐름이 조금은 부정적이게 흘러갈 수가 있으니까 이 점도 포착해 보시면서 이쪽으로의 투자 전략들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좀 마지막으로 K-팝 데모헌터스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인기가 식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이케대현 감독이 또 만났습니다.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었고 또 농심에서는 관련해서 이제 넷플릭스와 협업 콜라보 제품을 또 만들었다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오늘 농심 주가에서도 지금 상승으로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렇게 콘텐츠 관련해서도 요즘 뭐 시세 계속 받아가고 있잖아요. 앞으로의 투자 전략들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우리나라의 K 문화가 지금 해외에서 굉장히 좀 잘 지금 호응기를 또 막 호응을 얻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본다면 되게 또 저도 기분이 좋은데 저도 이제 그걸 넷플릭스에서 봤거든요. 궁금해서 봤는데 어쨌든 거기에 나오는 것 자체가 이제 주인공도 이제 한국이 이제 배경으로 그리고 거기서 이제 먹는 뭐 음식들 예를 들어서 김밥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해외에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가 한류 문화가 결국 이제 연예계 쪽에서 미디어 쪽에서 이제 시작이 됐고 일본이라든지 중국 쪽에서 큰 호응을 일으키면서 관련해서 산업들이 많이 발전을 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미용 산업도 그렇고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산업들도 굉장히 많이 발전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음식 쪽도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 나중에 또 의류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접목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엔터주가 지금은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나중에 되면은 엔터주를 넘어서 뭐 화장품 그다음에 또 그 외에 앞에서 이제 음식도 아직은 또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문화들이 조금 더 확산되면 이제 연이어서 다른 종목들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열풍 자체가 사실 국내 아시아 쪽에서가 아니라 지금 전 세계로 지금 퍼지고 있기 때문에 엔터주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보다는 한층 더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주가 상승도 최근에 좀 많이 나오긴 했지만 여기에서 쉽게 멈추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해요. 그래서 엔터주 관련주들은 조금 길게 가져가는 것도 저는 좀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K푸드와 관련해서 이제 종목들도 좀 밑에 있을 때 좀 잘 잡아두시면 나중에 좀 길게 봤을 때도 괜찮게 또 이제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쪽으로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K 콘텐츠 관련해서 열풍이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지금 뭐 농심이라든지 풀무원 주가도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식품 관련된 주가들도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엔터주들도 장기적으로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짧게 좀 콘텐츠 관련해서도 사실 제작사들도 같이 좀 훈풍을 받아가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이쪽으로의 모멘텀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최근에 보면은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네. 이제 이런 이제 종목들이죠. 이런 종목들도 그동안 주가가 좀 크게 움직이진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즘 들어서 다시 또 이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디어 관련주도 당연히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제작을 했을 때 비용과 그다음에 수익성이 좀 중요합니다. 네. 근데 지금으로서 이제 이 제작 관련 기업들이 수익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관련해서 관심은 좋지만 지금 당장 이걸로 큰 상승이 나오기는 이쪽 부분은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옥석 고르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K 컨텐츠 관련해서는 좀 훈풍이 같이 불고는 있지만 관련 안에서의 움직임 추이들 잘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들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타 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SSD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 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IS 김태성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행히 오늘 지수 분위기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빠지고 그 전날 빠진 거 아직 다 만회는 못한 상황이고 지금 양시장 모두 강보합 정도 지키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현물에서는 빼고 있고 선물에서는 1,700계약 정도 넘게 일단 매수로 들어와 있는데 환율이 조금 부담이네요. 1,397원까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전반적인 개장 분위기는 어떻게 해석을 좀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간밤에 미증시가 또 한 번 낙폭을 좀 키웠죠.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여러분들 중에 어제 실시간으로 보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장 초반에 굉장히 좀 무서우셨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10시 반부터 12시까지는 굉장히 불안했었거든요. 여기서 지금 낙폭을 줄여주지 못한다면 내일 우리나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굉장히 안 좋을 것으로 좀 예상을 했는데 새벽에 자다가 보니까 정말 괜찮아졌죠? 다행스럽게도 아랫꼬리를 빠르게 달았더라고요. 일단 여기에 어제 이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장 마감하고 삼성전자, HBM 관련한 단독 뉴스가 좀 나왔었죠. 그 뉴스의 훈풍이 여전히 좀 시장을 조금 들어 올려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 앵커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다시피 선물 쪽에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서 지금 지수가 올라가는 것이지 네. 현물 쪽에 외국인과 기관이 과감하게 담아내고 있다고 보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오늘 장 초반의 움직임보다는 결국 장 중후반부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상대적으로 지금 코스닥이 조금 답보 상태에 빠졌습니다.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필두로 HBM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어느 정도 지수 플레이 혹은 그만큼의 낙폭 과대 혹은 낙수 효과를 기대해 볼 만한 종목군들이 있다면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도 약간의 그쵸. 복잡 미묘하게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제약바이오가 못 갔을 때 2차 전지주들이 힘을 내줘야 되는데 2차 전지주들이 오늘 또 과감하게 힘을 내기가 어려운 게 간만보 탄산리튬 가격이 또 맞아요. 급락했습니다. 네. 한겨로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코스닥에 대한 수급 부재가 오히려 코스피 쪽으로의 수급 쏠림 가속화를 이어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코스닥보다는 코스피를 조금은 더 주목하셔야 되고 코스피도 지금 당장보다도 중후반부의 수급의 연속성을 보시면서 판단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수급이 꽤 중요할 것 같긴 해요. 어제도 개장 때는 외국인이 좀 들어왔다가 장중에 매도로 전환을 했거든요. 오늘은 초반부터 일단 매도 포지션이긴 한데 당분간은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직 우리나라 국내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 불확실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정리가 될 때까지는 어느 지점까지 하단을 좀 열어둬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열어둬야 돼요? 일단 어제 우리가 3,100포인트가 결국엔 깨졌습니다라는 코멘트를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공교롭게도 3,100포인트가 깨지니까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매수 대금 자금들이 어디로 들어왔느냐? 삼성전자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파운드리에 대한 이야기, HBM에 대한 그쵸. 이야기 이것보다도 지수에 조금 더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으로서의 지금 강점을 잘 보여주고 있는 바 저는 하단을 다시 만약에 터치한다 하더라도 3,070에서 3,100포인트 사이가 아닐까 싶고 하지만 그 가격단이 무너졌을 때는 네. 우리가 이제 또 심도 있게 고민은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저는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내적으로 지금 하나의 그 키워드만 잘 풀어준다면 충분히 수급의 쏠림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저는 그때의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수급상으로 봤을 때는 장중에 변화가 좀 있을지가 가장 좀 중요해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잭슨홀 미팅이랑 파월 의장의 발언이 연이어서 예정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같이 좀 확인하고 가고자 하는 심리가 높을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일단 개장 분위기 먼저 살펴봤고요. 테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첫 번째 테마부터 함께 열어보시죠. 첫 번째는 반도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서 본부장님께서 힌트 주신 것처럼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주목도가 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HBM4 관련해서 샘플 엔비디아 쪽에서 합격 받았다, 양산 임박했다라는 단독 뉴스가 어제 오후장에 보도가 됐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좀 올라가고 SK하이닉스는 독점 프리미엄이 깨졌다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는 건지 하락을 하는 분위기 나타나고 있고요. 미국 쪽에서 칩스법에 대한 대가로 지분 투자 검토한다라는 소식도 있기는 했습니다. 다만 이게 너무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도 있어서 여러 측면에서 함께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열어보시죠. 두 번째는 일단 원전을 좀 담아봤는데 원전은 이제 단독 뉴스긴 합니다만 한수원 사장이 23일에 방미한다라는 일정이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 관계자들과 만나서 조인트 벤처 설립을 할 거고 이 설립한 이후에는 미국 시장 원전에 대한 공략에 나서겠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좀 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어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양봉 마무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이 원전 쪽에 대한 시선을 좀 담아가면 좋을지도 함께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열어보시죠. 마지막은 영상 콘텐츠로 담았습니다. 사실 오늘 의외로 네카오가 좀 강한 상황이고 비만 치료제 다시 또 돌고 돌아서 조선도 강하고요. 석유화학은 개별 이슈가 있다 보니까 강세를 좀 보이는 테마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영상 콘텐츠가 가장 또 조선 다음으로 상위에 또 자리를 하고 있어서 넣어보긴 했습니다. 중국 쪽에 대한 모멘텀도 있겠죠. 해외 드라마 수입 많이 하겠다 하면서 허들 좀 낮춰지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콘텐츠 관련주들이 개장한 이후에 그래도 강세 보이고 있고 지금은 웹툰주까지 좀 올라오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함께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반도체 쪽으로 시선을 좀 옮겨볼게요. HBM4 샘플 엔비디아 쪽에서 뭐 합격 받았다라는 단독 뉴스가 일단 보도가 됐습니다. SK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은 이미 샘플 공급한 상태고 이후에 별다른 코멘트가 없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상 삼성전자한테는 시간을 좀 벌어줬다라는 시각들도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 이번 단독 뉴스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의 무게감으로 우리가 이해를 좀 해봐야 될까요? 뭐라도 되면 좋죠. 다행이다. 네, 뭐라도 되면 좋지만 일단 샘플이라는 것에 우리가 좀 고민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HBM3는 샘플이 아니라 양산에 이미 그쵸. 들어갔어야 하는 단계인데 그것도 못하고 있는데 과연 HBM4 양산이 가능할까에 대한 고민은 뭐 제가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주변 분들에게 이제
많이 물어보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하나같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제조업의 기술이라는 게 네. 하나의 단계를 건너떠서 그 다음 단계를 잘할 수 있을 확률이 현저히 낮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A도 잘하고 B도 잘하는 사람이 C를 잘할 확률은 높은데 네. A도 좀 애매하고 B도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C를 잘할 확률은 굉장히 낮다라고 좀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그건 경제와 어떤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의 관점이고 네. 우리는 이제 주식시장의 투자자로서의 이제 관점으로 바라보면 그래 기술의 이제 완성도적인 측면을 일단 차초하고 일단 100% 중에 SK하이닉스가 가장 많이 가져갔었는데 네. SK하이닉스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시간을 주게 되면 그들에게 일정 부분의 점유율을 좀 뺏길 수 그쵸.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조정. 네. 반대로 삼성전자의 6만 원에서 7만 원의 어떤 가격 밸류는 뭐에서 만들어졌냐면 파운드리 팹리스, 애플과 테슬라의 뉴스가 만들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부터 만약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면 이 올라가는 것은 HBM3 22단 혹은 HBM4에 대한 뉴스가 가격 상승을 만들어준다고 좀 볼 수는 있는데 추후에 양산 수율에 대한 문제 그로 인해서 영업이익단에 대한 어떤 실망감이 나타나게 되면 이 부분은 다소 삼성전자에게는 악재로 여겨질 그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아니 그렇게 말하면 도대체 주식은 언제 사?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지난주에 밀려 내렸을 때 불편하시더라도 HBM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사셨어야 합니다. 어제 오늘처럼 지수 대비 좋으니까 삼성전자 지금이라도 사야 돼요? 물론 사도 괜찮죠. 하지만 그때보다 조금 높은 가격에 사는 만큼 수익률에 대한 욕심은 내려놔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대신 그게 아니라면 반도체 소부장주들에서 지금 힌트를 좀 찾아봐야 되는 거죠. 삼성전자 밸류체인에서 삼성전자 지분이 들어간 기업들 혹은 지금 HBM3 22단 혹은 HBM4와 관련된 기업들은 저는 그동안에 조정이 좀 깊었었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뭐 이오테크닉스라든지 SNS테크 같은 기업들은 좀 제외를 하더라도 그 외의 반도체 소부장주들은 정말 조정이 많았습니다. 하물며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요. 하나비전과 같은 기업들도 조정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에서 지금 나오는 HBM4에 대한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보신다면 낙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반도체 소부장주들을 보시는 게 맞다. 그런데 또 여기서 또 저의 머릿속에 물음표가 드는 이유는 아니 삼성전자가 HBM4를 한다면 결국 본딩 장비는 하나비전일 게 아닌가? 그러면 하나비전의 주가가 올라와야 하는데 하나비전의 주가가 지금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반도체는 저는 앞서서도 좀 이야기를 드렸지만 지금보다는 오늘 이제 1시나 2시경에 여전히 시세가 좋으면 그 시세 좋은 쪽을 쫓아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만약에 1시나 2시쯤에 봤는데 오전과 분위기가 다르다. 그러면 단독 뉴스에 대한 한계가 드디어 시장에 나타나는구나로 해석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맞아요. 단독 뉴스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워낙 이런 뉴스들에 여러 차례 속아왔던 바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 반응이 뭐 이런 좋은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뭐 크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한 1.5%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SK하이닉스를 좀 살펴볼게요. 일단 47,500원인데 오늘 한 3% 정도 내리고 있거든요. 그동안 이제 일봉 차트로 봤을 때는 26만 원, 25만 원 이 선을 굉장히 잘 지켜줬는데 오늘 떨어지면서 24만 8천 원까지 지금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골드만삭스발로 떨어졌던 그 음봉 라인대를 아직 메우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 갇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 가격대여도 지지 라인 강하게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충분히 강하게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좀 설명드릴 수 그래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의 장점은 뭐냐면 네. 주가만 올라온 게 아니라 그 주가를 버텨줄 만한 실적이 2분기에도 그렇죠. 찍혔다라는 것이고 만약 다음 주에 엔비디아의 실적이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부합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3분기도 여전히 SK하이닉스는 지금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이제 지난주부터 굉장히 많은 해외 증권가 리포트들이 엔비디아의 목표가 주가를 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밍이 조금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오히려 실적 발표 앞두고 주가가 먼저 올라가면
부담이 되거든요. 세론 뉴스로. 하지만 이제 이유와 어찌 되었든 지금 엔비디아 실적을 다음 주에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엔비디아의 주가가 미리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맞아요. 곳은 오히려 또 실적을 바라보고 신규 매수 그때 또 베팅을 하고자 하는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SK하이닉스 저는 이럴 때 담아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지금은 강한 삼성전자 쪽을 계속해서 긍정회로를 돌리면서 추적을 하는 게 아니라 네. SK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비중을 전략적으로 담아내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그렇게 그렇군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24만 원 선까지 조금 이탈이 나와서 걱정이 됐는데 이 정도면 잘 지지라인 지키고 가고 있다라는 평가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니까요. 이때가 반도체 주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변곡점이 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의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그래요? 높다 생각이 듭니다. 어찌 되었든 지금 샘 올트만 그러니까 AI의 아버지의 입에서 거론이 된 AI 버블 논란이 지금 시장에 단초가 된 상황이죠. 네. 근데 이거를 이겨내려면 하드웨어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엔비디아가 숫자로 보여주면 됩니다. 무슨 네. 소리를 하는 거냐. 너가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지금 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 칩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는 게 숫자로 보여주고 있지 네. 않느냐. 그렇게 되면 또 시장은 AI의 시대는 이제부터 또 시작이구나라는 또 시각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서요. 엔비디아가 반도체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또 투자 시장 환경에 저는 줄 영향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엔비디아 쪽에 대한 실적을 보고 움직이는 게 가장 지금은 현명한 그렇군요. 판단일 수 있겠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시장 전반적으로 변곡점이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27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천천히 좀 접근해 보자라는 방향으로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테마인 원전 쪽으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일단 기본적인 뉴스는 아마 다 아실 거니까 그걸 제외하고 긍정적인 쪽을 굳이 좀 찾아보자면 그래도 이미 알려졌던 내용이다라는 점, 그리고 수주를 따내도 재하청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네. 점이 좀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낙폭을 두고서 과도하다라고 평가를 해도 괜찮을지 여기서부터 출발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과도하다라고 여겨지는 기업은 두 기업. 두산에너빌리티와 BHI였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회복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요. 하지만 다른 기업들은 과도하지 않았습니다. 네, 과도하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앞선 두 기업은 전체 매출에서 네. 최근에 2분기 실적을 놓고 보더라도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 기업의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그 작은 원전 사업부의 매출이 커져 나간다면 이 기업의 밸류는 더 줘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서 주가가 올라왔던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아니 그러면 그게 버블 아니에요라고 하실 수는 있는데 사실 두산에너빌리티는 두산에너빌리티 나름대로 가스터빈, BHI는 BHI대로 HRSG라고 하는 열 관리 시스템 이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본업에서 원래 크게 성장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속도가 이제 붙어준 거죠. 원전 테마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하지만 그 외에 다른 기업들, 기자재 기업들, 네. 그 기업들은 본업이 원전 관련 쪽입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하청의 재하청 이렇게 되면 또 마진율에 대한 고민이 더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나온 뉴스 중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웨스팅하우스에 얼마를 줘야 되고 몇 프로를 로열티를 줘야 되고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체커 원전 수주를 하기 위해서 북미와 유럽, 우크라이나, 일본의 원전 영업을 하지 않겠다라는 이 내용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줄지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네. 저도 이제 여러 각도로 이제 그 뉴스를 어젯밤에 계속 이제 찾아보니까 정말 다행스럽게도 협업을 해서 진행하는 거는 괜찮다라고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단독으로 영업을 하는 것은 계속 문제가 되는 상황이고 협업을 통해서 영업을 하면 로열티는 줘야 되지만 영업이 아예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원전은 우리나라만 자꾸 다른 나라 안 하는데 하겠다고 하는 산업이 아니라 네. 지금 하루라도 빨리 원전이 지어져야 된다고 여기저기 맞아요. 지금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원전주들은 저는 조금은 긍정적으로 보시되 네. 두 기업에 국한돼서 저는 보시는 게 맞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두산에너빌리티 보면요. 일단은 일봉상으로 보면 오늘은 아직 종가가 형성 안 됐지만 연이틀 어찌됐든 양봉 마무리가 네. 가능하다면 재밀림 걱정 없이 다시 좀 접근을 해도 괜찮은 구간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게 제일 어렵죠. 그러니까요. 저도 어제 매도 버튼을 앞에 두고 네. 사야 되나? 양봉이긴 하니까.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오늘도 지금 방송 끝나면 제 자리에 가서 그 고민을 할 것 같은데 네. 일단 저는 제 나름대로 가격을 6만 원이라는 가격대로 좀 정했어요. 그러니까 막 단기적으로 플레이하시는 분들은 어제 매매를 하는 게 맞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추세를 좀 원하시는 분들은 저는 오늘보다는 네.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6만 원 위에 올라와서 아. 안착이 되는지 여부를 보고 그때부터 다시 사도 늦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뉴스가 노이즈예요라고 했다 그래서 최근 거의 한 달에서 한 달 반 동안 하단 6만 원, 상단 6만 7천 원에 갇혀 있던 주가가 그러니까요. 갑작스럽게 뭐 7만 5천 원, 8만 원, 9만 원 갈 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금 안 사면 나 빼고 올라가겠지라는 마음 때문에 쫓아가시는 것보다는 6만 원 안착하고 보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제가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 고민하고 내린 결론이라서 그 이야기를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근데 또 6만 원이 얼마 남지는 않기는 않았어요. 했어요. 네, 한 59,300원, 400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네요. 6만 원 선 안착 여부를 보고 들어가자라는 부분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도 살짝 볼게요. 제가 앞서서 언급드린 것처럼 23일에 한수원 사장이 방미를 예정한다고 해요. 일단 여기서 조인트 벤처 설립해서 미국 원전 시장을 공략하겠다라는 의도로 풀이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나왔던 뭐 독소 조항에 대한 노이즈 같은 거는 어느 정도 좀 잠재울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가 아니라 완전하게 이제 잠재워 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시장은 이미 그게 반영을 가정 사실인 양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 정말로 그러네? 그러면 이제부터 두산에너빌리티 8만 원, 9만 원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실망이 오는 거고 미리 반영이 됐다고 지금 보시는 게 저는 맞다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는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 정리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테마로 넘어가서 영상 콘텐츠 쪽도 함께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화 쪽이 특히나 좀 강하고요. 웹툰 쪽도 올라오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콘텐츠랑 엔터 같이 좀 보면은 드라마 방영 규제가 좀 완화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은 노출이 많이 됐던 뉴스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추가적인 영속이 가능할지 그리고 드라마 콘텐츠가 순환매 끝단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아서 여전히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고 저는 설명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 컨텐츠 제작사들도 지난 3년 동안 넷플릭스의 IP를 뺏기고 나서 크게 후회를 좀 했을 것 같습니다. IP가 없으니까 아무리 2차, 대형 3차가. 나와도 나와도 우리가 돈을 못 버는구나. 그쵸. 만약에 이제 중국 시장이 다시 개화가 되면 이번만큼은 우리가 IP를 꼭 사수해서 또 큰 매출을 한번 내보리라.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계속 거론이 됐던 테마하고 지금의 어떤 순환매는 조금 다른 결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대신에 이제 작은 기업들보다도, 그러니까 작은 기업들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일단 기존의 IP를 좀 독단적으로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쪽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네. CJ ENM을 저는 풍향계를 삼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이들이 잘 지켜준다면 중소형단에서는 아니면 사마 네트워크스라고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결국엔 우리나라 그 드라마라든지 컨텐츠 제작 횟수에 대한 네. 그 완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장 또 어떻게 보면 수혜를 볼 게 TV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컨텐츠를 제작하는 쪽. 그러니까 하나의 플랫폼에 탑재하는 어떤 작품을 제작하는 쪽 말고 TV 쪽이라든지 이런 국영방송의 어떤 컨텐츠를 제공하는 쪽을 압축을 해보면 CJ ENM, 그다음에 사마 네트워크스를 저는 이등주로 좀 뽑아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컨텐츠를 제공하는 업체 쪽에 주목을 그렇죠.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게임, 엔터, 콘텐츠 이런 좀 놀자주 쪽으로 본다면 네. 하락장 속에서 어쨌든 대안이 좀 될 수 있을까? 그동안 좀 나타나는 분위기를 보면 그런 대안의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해지성으로 혹은 하락장 속에 대안이 좀 될 수 있을까요? 충분히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우리의 시선이 워낙 반도체로 좀 쏠리다 보니까 네. 그쪽에 많이 관심들을 좀 못 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했던 기업은 명확하게 엔터주, 그리고 게임 일부 종목군들. 그렇죠. 엔터 쪽에서는 YG 엔터와 그리고 JYP 엔터, SM 그리고 하이브까지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다네요. 그럼 여기서 조금 더 한번 압축을 해보면 네. 일단 하반기에 저는 YG 엔터테인먼트를 한번 좀 더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사실 YG 엔터테인먼트 할 때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죠. 블랙핑크가 언제적 블랙핑크냐. 다른 엔터사들은 지금 새로운
어떻게 보면 아티스트들이 나오는데 YG 엔터테인먼트가 약간 그게 조금 끊긴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블랙핑크는 역시나 블랙핑크였다는 것을 이번 매출을 통해서 보여줬기 맞아요. 때문에 하반기에 저는 지금 공연 횟수가 가장 많이 있다고 보여지는 블랙핑크의 YG 엔터테인먼트를 1순위 그리고 에스파의 공연 횟수도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2순위로는 SM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다음에 이제 JYP랑 하이브는 이들보다는 조금은 후순위로 좀 밀릴 수밖에 없는 수급적인 요인. 하이브는 내부적인 문제가 아직 그렇죠. 깔끔하지 않고 JYP는 이번에 어찌되었던 소문이 좀 돌면서 수급의 꼬임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차이점은 저는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요. 게임 쪽에서는 크래프톤, 시프터, 펄어비스 이쪽 아니고요. 넷마블 하나만큼은 넷마블? 저는 괜찮다. 지금 이제 게임스컴 일정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쵸. 그런데 이제 넷마블은 사실 게임스컴 일정에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할 수 그러니까요. 없는 기업이긴 하지만 최근 보면 가장 실적적으로도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신작 일정들에 대한 라인업도 가장 또 다채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네. 기존의 강자라고 불리우는 크래프톤 그리고 시프트업 이쪽만 보지 마시고 넷마블 쪽으로 시선을 한번 옮겨 보시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게임주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NC 소프트가 AI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또 네. 각광을 받고 있어서 일단 조정이 나오면 저는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그래요? 것도 좋지 않겠나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긴 하네요. NC소프트. 그래도 오늘은 강보합 정도 20만 원 선 딱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넷마블 쪽 말씀을 좀 주셨는데 수급상으로도 나쁘지 않네요.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한 7거래일 연속 지금 어제까지 들어오고 있는 부분도 함께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개장 분위기 잘 살펴봤고요.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댓글 답해주는 아나운서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 앵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댓글 살펴보면서 투자 고민 해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댓글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댓글입니다. PP 단계 돌입이라니 이제 곧 양산 시작인가? 라는 댓글이고요. 삼성전자랑 관련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단독 뉴스이기 때문에 후속 보도는 조금 더 보셔야겠지만 뉴스 내용 먼저 확인해 보면 HBM4 샘플과 관련한 부분 엔비디아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즉 양산에 좀 임박했다라는 부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의미를 좀 줄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이번 댓글처럼 PP 단계 돌입이라는 내용으로 봤을 때 최근 삼성전자가 지난달 엔비디아에 납품한 이 HBM4 시제품이 초기 신뢰성 검증을 통과하면서 프리프로덕션 단계에 진입한 상황입니다. 이 PP 단계는 단순 엔지니어링 샘플과는 달리 고객사의 GPU와 또 호환성 검증, 특정 온도 조건에서 품질 기준 충족 여부까지 이렇게 철저히 시험하는 단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를 통과하게 되면 11월부터 12월 정도에는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내년 AI 메모리 시장에서 삼성의 점유율 회복과 또 확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번 공급의 경우에는 이렇게 또 경쟁 구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고요. 현재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HBM 시장에서 점유율을 62%까지 끌어올렸고 또 삼성전자는 올 상반기 17%로 현재까지 봤을 때는 크게 낮아진 상황이다라고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HBM4와 HBM3 공급이 성공한다면 이 SK하이닉스와의 격차를 빠르게 좁혀나가면서 또 엔비디아와의 가격 협상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HBM3의 납품 가격은 SK 하이닉스 대비해서 20%에서 또 30% 가까이 또 낮게 책정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이렇게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기회가 생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삼성전자의 대외적 전략도 함께 결합할 수 있겠는데요. 최근 이재용 회장이 해외 출장에서 젠슨 엔비디아 CEO를 만나면서 협력 및 납품 관련 현안을 조율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삼성은 단순 납품을 넘어 또 글로벌 AI 서버, 자율주행, 또 엣지 컴퓨터 등 이렇게 대용량 메모리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함께 넓게 또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정리하자면 이번 HBM 공급은 단순히 제품 확대를 넘어서요. 이 삼성의 AI 메모리 시장의 점유율 회복, 또 SK 하이닉스와의 경쟁력 확보, 나아가서 엔비디아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까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내년 시장에 대한 대비에 대해서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 현재까지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는 시각도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삼성전자 관련한 내용 단독 뉴스로 좀 보도가 된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랑 HBM에서 항상 좀 발목이 잡혔었는데 최근에 파운드리 관련해서는 수주 소식이 테슬라와 애플 쪽에서 좀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HBM이 해결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단독 뉴스를 통해서 봤을 때는 이러한 리스크를 다시 한번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공급들이 미국 투자와 관련해서도 좀 연관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증권가들은 이번 공급에 대해서 또 미국 시장과의 관계가 짙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관세를 피하기 위해 삼성은 평택 공장에서 D램을 미국으로 수출하고 또 현재 테일러시 반도체 공장에서 HBM을 패키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이재용 회장이 미국에서 대규모 또 투자 계획을 발표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게다가 엔비디아의 HBM 독점 공급 구조에서 이 삼성의 참여는 시장의 경쟁력과 또 가격 협상력 측면에서도 현재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엔비디아는 HBM 시장에서 이 가격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삼성의 품질 테스트 결과를 확인한 후 최종 납품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는 단순 납품을 넘어 또 글로벌 AI 메모리 시장에서의 전략적 입지를 강화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는 점유율 확대까지 또 기대해 볼 수 있고요. 미국 내 생산 확대까지도 연결되는 어떠한 종합적인 전략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HBM4 또 HBM3 공급과 또 PP 단계 진입은 이 삼성의 기술력과 다양한 미국 투자까지 이어지는 다층적인 의미를 갖게 되겠고요. 또 내년까지 봤을 때도 이 AI 메모리 시장의 판도를 뒤울 수 있는 그런 사건으로까지 평가될 수 있겠습니다. 네, HBM4 샘플은 사실 SK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이 먼저 샘플을 공급한 상태고요. 이후에 코멘트가 없어서 삼성전자를 향해서 시간을 좀 벌어주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들도 제기가 됐었는데 일단 딱 맞아 들어가는 모습이긴 합니다. 삼성전자가 HBM4 관련해서 샘플 엔비디아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다라는 단독 뉴스 첫 번째로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댓글 화면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시죠. 네, 두 번째 댓글입니다. 덤핑 논란이 오히려 미국 원전 시장 진출 발판이라는 댓글이고요. 원전 쪽은 노이즈가 최근에 좀 많이 있는 상황이죠. 기존에 독소 조항이 좀 알려지게 되면서 주가가 정규장, 애프터마켓 할 것 없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어제부터 다시 한번 발판 삼아서 올라오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거든요. 상승 배경을 좀 어떤 부분으로 봐야 될까요? 사실 이 올해 초에 살펴보시면 굉장히 또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와 계열한 체결이 또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다양한 부분들이 또 이야기가 나눠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지나치게 작용을 한 것이 아니냐, 덤핑 수주에 대한 논란도 함께 이어지고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또 굉장히 또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원천 기술을 가진 기업이라고 또 평가를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반면 한수원의 경우에는 아랍에미리트처럼 또 이런 해외에서 실제 원전을 지어본 적이 없는 그런 몇 안 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논의되는 구조는 이 두 가지 강점을 결합해서 조인트 벤처를 만드는 건데요. WEC가 기술적 기반을 제공하고 또 한수원이 시공과 운영을 맡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의 중요한 이유를 좀 짚어보자면 미국 정부가 앞으로 300기 이상의 원전을 짓겠다 이런 중장기적인 계획을 지원했기 때문으로 또 보이고요. 대형 원전 한 기당 투자 금액이 약 10조 원이기 때문에 전체 시장 규모는 수백조 원에 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덤핑 계약이라고 치부할 수 없고 사실상 미국 원전 시장에 진출의 티켓을 산 것과 같다. 이런 시각도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업계 관계자들도 미국은 원천 기술만으로는 건설을 하지 못하고 또 현재까지는 시공 경험이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과의 협력이 꼭 필요하다고 입장을 덧붙이고 있고요. 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런 원전에 대한 협력이 주요 의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원전은 글로벌리한 움직임으로 봤을 때도 계속 필요한 상황인데 그 국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손과 발이 묶인 상황이다 보니까 노이즈가 좀 생긴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두산에너빌리티가 베트남 현지 법인을 매각한 것도 사실상 같은 전략으로 좀 파악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최근 이 베트남에 위치한 두산비나의 경우 또 HD 한국조선해양에 약 2,900억 원 규모로 매각을 했습니다. 두산비나는 2006년 설립 이후 발전용 보일러, 또 석유화학 설비, 항만 크레인을 만들어 왔지만 이번 매각의 경우에는 단순히 또 철수가 아니라 선택과 집중의 전략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두산은 이 흐름 속에서 자원을 또 분산하기보다는 이 대형 원전과 그리고 SMR 또 가스터빈 같은 이런 고성장 분야에 집중을 하는 것으로 또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박상현 대표는 이런 SMR과 가스터빈 같은 쪽 측면에서 사실 앞으로의 핵심 설비 확충에 조금 더 신경 쓰겠다 이런 발언까지도 함께 전했습니다. 네, 웨스팅하우스와 관련된 내용까지 함께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 단독 뉴스긴 합니다만 23일 한수원 사장이 방미를 해서 조인트 벤처를 설립한다. 그리고 미국 시장에 있는 원전들 공략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으니까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댓글 답해주는 아나운서 코너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 앵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코스피는 3,100선으로 코스닥은 780선으로 다시 회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물 시장에서 매도 규모가 외국인 쪽에서 조금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25일까지 국회 본회의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상법 개정이랑 노란봉투법 관련된 뉴스들 나올 수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